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오늘 행사는 두 분의 지난 18년 동안의 내 편을 함께 했던 것에 대한 기획전에 관련된 행사로 맞춰져 있고요. 지금 막 밀접을 따끈따끈하게 보셨지만 일정뿐만 아니라 두 분의 지난 여태까지의 협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말미에서 제가 또 마이크를 아마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먼저 굉장히 뵙고 싶으셨을 텐데 두 분 먼저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강호 씨와 18년 지기 영화부 김조입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강호입니다. 네, 그래도 일정을 지금 막 보셨으니까 일정에 관한 얘기를 간단히 먼저 시작을 드리면요. 감독님 특히 이제 바로 직전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찍으시고 6년 만에 한국 영화로 돌아오셨는데 일정으로 지금 관객들이 막 지금 따끈따끈하게 보셨으니까 개봉을 기다리는 마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영화가 어떻게 좀 감독님한테 느껴지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막 끝낸 영화여서 아직 사실은 감독이 영화를 만들고 관객들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느낌을 보면서 이제 어떤 영화가 완성됐다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막 애가 태어났는데 애 처음 태어나면은 막 좀 사람 같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애를 낳지는 않았고요.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영화에서나 다큐멘터리 필름에서나 봤을 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잘 나온 건지 나 닮았는지 엄마 닮았는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무쪼록 얘가 엄마와 나를 예를 들자면 이상적으로 잘 이렇게 조합된 그런 아이로 관객들과 만나면서 아이가 되듯이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 아이라는 건 의식이 없으신 거죠?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만들어 주셔야 이 얘기가 진짜 이상한데.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누가 봐도 이 영화는 김지훈 감독님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지훈 감독님의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송강호 씨 사실은 더 자주 뵙고 싶고 더 많이 영화를 찍어주셨으면 항상 바라는 배우인데 오랜만에 돌아오셨는데 일정이라는 영화가 또 갖고 있는 무게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말씀 좀 간단히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좀 많이 소개되고 또 그중에는 아주 재미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새롭고 새로운 얘기가 아닐 수는 있지만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어떤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다 사람마다 다 틀리고 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시대의 어떤 아픔이든 그 시대를 반추해서 현실을 보는 어떤 느낌이 이렇게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정이라는 영화가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미술로 치면 굉장히 좀 회화적인 생체 자체가 굉장히 회색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강력한 붉은색들, 좌절의 시대의 어떤 검은색. 그랬다면 좀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저는 이 영화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회색 같은 느낌이 가장 마음에 들었지 않나. 근데 그 회색을 보고 있으면 어떤 붉은색보다 어떤 까만색보다도 더 짙은 느낌이 오는 그런 영화가 되길 바랬고 그렇게 관객분들도 느껴주시기
됐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조마조마 이렇게 회색이었습니다. 네, 영화를 촬영하고 계셔서 얼굴이 지금 굉장히 많이 타셨어요. 예, 네. 제가 택시 운전사라는 그 영화를 광주 얼마 전까지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좀 그런 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처음에 이제 행사 진행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당연히 두 분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재밌겠다, 반갑겠다 이렇게 해서 수강을 했는데 오늘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자리라는 생각이 드는 게 들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두 분의 그 한국영화계에서의 활약은 협업이지만 또 각각 그것으로 너무 그 중심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저는 우연히 또 두 분이 영화계에서 이렇게 하신 것 비슷한 시기부터 영화계의 어떤 경계 바운더리에서 말석에서 이렇게 두 분을 지켜보는 게 참 영광이었는데 오늘 또 이런 자리에 앉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개무량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리가 자리니만큼 제가 두 분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요약할 필요가 없지만 저는 사실 지난 20여 년 한국 영화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한국 영화를 이렇게 응축하고 요약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얼굴이 있다면 송강호 씨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아까 말씀드린 기다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동세대 우리 한국 관객들에게 이런 배우랑 같이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민망하실 수도 있지 않겠죠. 사실 너무 많은 찬사를 받으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김지훈 감독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김지훈 감독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찍고 왔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김지훈 감독의 바운더리가 한국 영화의 바운더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지훈 감독처럼 그 예민하고도 맹렬한 태도로 그 장르의 그 세계를 탐색하신 분이 없는 것으로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그 많은 장르를 정말 주요천하하시면서 또 각각의 영화들마다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깊게 영화들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관객 입장에서 굉장한 그런 왜곡이 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때 여쭤볼 텐데요. 제가 말을 너무 좀 거창하게 했는데 두 분이 처음 만나신 게 1998년도입니다. 무려 20세기 지난 세기인데요. 그때 두 분이 이제 조용한 가족 때 저도 사실은 그때 두 분을 뵌 적이 있고 조용한 가족을 만날 때 하실 때 감독님 데뷔작이셨고 송강호 씨는 막 이제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배우였는데 그때 송강호 씨는 지금하고 좀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지 않습니까? 첫인상 혹시 기억나시는지? 네, 요즘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송강호 이렇게 치면 연관 검색어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송강호 씨 처음 봤을 때 되게 깨름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송강호 씨 기억하자면은 돼지가 물에 빠진 날들에서 모습 그리고 나쁜 영화에서 장선감의 나쁜 영화에서 가진 모습 그리고 비연소라는 그 당시에 되게 빅 성공을 했던 그런 연극이 있었어요. 거기서의 송강호 씨 모습. 근데 그때 다 모르는 사람이고 모르는 배우였고 되게 짧은 역할이고 단역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아는 거죠. 그게 바로 송강호 씨였었는데 돼지가 물에 빠진 날들에서도 누구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 연기자로서의 호흡을 그냥 그 장면은 많이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랜만에 동창생인가를 만난 김희성 씨를 만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오랜만이다 잘 지내니 이런 어떤 일상적이고 아주 사소한 대사였던 것 같은데 그 호흡을 이렇게 편안하게 풀지 않고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멈고 있어서 계속 그 에너지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호흡과 대사를 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되게 감명했었고 나쁜 영화에서는 노숙자를 하는 역할이었었는데 노숙자 역할에서 그냥 전형적인 노숙자의 역할이 아니라 무슨 불을 이렇게 손으로 쬐는데 막 몸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해석도 되게 나는 인상이 깊었는데 저 사람 진짜 노숙자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비연소에서 이제 연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뉘앙스의 다른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송강호 씨였고 다 셋 다 이상한 나한테 에너지와 기운을 줬었고 다 이게 꺼림직한 느낌이었어요. 그 뒤로 이제 조용한 가족을 막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초록물고기에서 또 송강호 씨를 또 보게 됐죠. 거기서도 저 깡패 역할 한 사람은 진짜 깡패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정말 나올 때였고 그 뒤로 넘버 3에서 그 되게 유행시켰던 그 뭐 헝그리 정신이랑 뭐 최영희 소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송강호 씨 그 대사를 따라할 때였어요. 심지어 리아카의 맞습니다. 그 고속도로에서 하는 그런 그 댄스 메들리 같은 거랑 약간 지금에 생각하면 뭐 일렉트로니카의 약간 콜라보 같은 음악이 있어요. 그런 것들 메들리로 막 나오다가 갑자기 끊기고 송강호 씨의 넘버3 대사 막 나오고 또 그 음악이 막 나오고 그럴 정도였고 나도 막 따라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되게 깨름직한 그런 어떤 에너지 기운을 주는 그런 배우였고 근데 조용한 가족에서 사실은 이거는 그냥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송강호 씨 역할을 원래는 다른 사람들의 후보에 강력한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 배우가 김민종 씨였어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처음 듣는데 1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군요. 예, 김민종 씨 이렇게 그 리스트에 김민종 씨의 얼굴을 떼고 송강호 씨의 얼굴을 붙이는 순간 이거는 삼춘역을 줘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완전히 어떤 그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뭐 연기자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김민종 씨 얼굴 빼고 송강호 씨 얼굴 붙였다고 얘기하니까 김민종 씨한테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기자님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나갈 것 같은데요. 뭐 다른 표현이 없을까? 하여튼 그랬던 네네. 워낙 오래된 얘기니까 진짜 오래된 20세기인데요. 송강호 씨에게 마찬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김지훈 감독님에 대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기자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들었는데 현장에서 뭐 일어났던 일, 더군다나 감독님의 데뷔작이기도 하고 영화도 이제 시나리오가 굉장히 참신하다는 소문이 있었고 이랬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화가 나오고 나니까 소위 코믹 잔혹이라는 어떤 표현이 붙었는데 코미디와 호러를 붙여서 그렇게 흥미롭고 신선한 영화를 만든다는 게 당시에 굉장히 신선한 반응이 있었고요. 그 영화에서 이제 송강호 씨를 돌이켜보면 그게 뭐 최초의 영화는 아니시지만 그 영화에서도 저도 몇몇 장면은 대사가 기억날 정도로 저 학생 아닌데요 이런 대사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영화를 하셨을 때의 김지훈 감독님이 초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장르의 마술사이시지만 그 당시에 김지훈 감독님이 현장에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아주 그 시나리오 자체도 그랬고 연출하는 어떤 감각이나 어떤 유머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감각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좀 그동안에 봐왔던 어떤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리듬감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유머가 좀 아마 다른 분들에게는 굉장히 당황해 할 정도로 그 시나리오 자체도 사실은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시나리오를 보신 배 선배께서 제작자를 말릴 정도 이런 영화 찍으면 안 된다고 그 정도로 좀 파격적이고 앞서 나간 장르적으로 굉장히 그 실험적인 뭐랄까 좀 모던한 어떤 그런 측면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런 정도로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웠죠. 그런 감각이나 리듬감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뭐 연극계 선배이시기도 하고
또 그래서 오히려 좀 편하게 작업을 하면서도 그런 감각들이 굉장히 새로웠고 그랬습니다. 그거 좀 덧붙이자면요. 네. 조연가족 할 때 이제 그런 이제 그 어떤 선배 영화 선배님이 이제 되게 이제 당황스러운 어떤 유머가 안에 있다고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새로운 유머의 뉘앙스를 영화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초반에는 이제 송강호 씨는 이제 약간 주변 스케치도 찍었고 이제 송강호 씨가 막 주도적으로 자기 역을 막 하는 장면들은 좀 뒤에 찍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찍은 것들을 편집해서 이렇게 보는데 당황스러운 유머를 전개를 하는데 보는 내가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게 아무것도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 그런 꿈도 꿨어요. 이 필름을 가지고 어디 내가 갖고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약간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려는 유머가 너무 썰렁하면 어떡하나. 이런 내 뉘앙스를 배우들한테 이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 저 배우들한테 어떻게 표현하게끔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송강호 씨가 이제 영화를 막 이제 송강호 씨 분량이 막 찍기 시작하면서 송강호 씨가 적절하게 너무나 정확한 뉘앙스로 그 유머를 표현하는 것 때문에 저도 안심을 하게 됐고, 네, 그 이후로 영화의 어떤 그 박자가 가졌던 거고, 제가 마음껏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구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줬던 거죠. 사실 이제 두 분의 협업의 그 시작인 조용한 여자도 워낙 신선했지만 두 번째 영화는 정말 잊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협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반치광입니다. 2년 뒤였는데 반치광은 두 분께도 정말 중요한 영화였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제 김지훈 감독님 같은 경우에 조용한 가족이 안정적으로 깨끗한 안타 같은 그런 흥행을 했었죠. 근데 반치광은 훨씬 더 흥행적으로도 컸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김지훈 감독에 대한 그 굉장한 충동심을 가진 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이고 아마도 뭐 평단과 그 관객들을 합쳐서 가장 많은 찬사를 받았던 작품 중에 하나가 아마 반치광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송강호 씨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송강호 씨는 지금은 대표작을 거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작품들이 많지만 이력에 관한 한 저는 반치광이 굉장히 중요한 세편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송강호 씨는 이 영화를 찍고 바로 다음 영화가 공동경기구역 JSA였습니다. 그해의 겨울과 가을에 8, 9개월 사이에 개봉했던 것으로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송강호라는 대배우가 탄생하게 된 건 저는 반치광과 JSA 사이 어디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첫 주연작이기도 하셨고 영화 자체가 워낙 흥미롭고 재미있고 페이소스 강하고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그 영화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워낙 좋아해서 이제 말이 길어졌습니다. 영화를 좋아해서요.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사실은 스포츠 영화들이 거의 1년에 한 편씩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스포츠 영화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그 장르의 무덤처럼 느껴져서 아무도 스포츠 영화를 안 했고 그 영화를 스포츠 영화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거기다가 또 레슬링이라는 완전히 이렇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스포츠를 다루기도 했고 거기다가 주인공은 은혜원이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었죠. 반치광이라는 영화가 좀 성공했으니까 지금 감독님의 대표작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첫 번째 영화인 코믹 잔혹보다도 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장르처럼 보여지거든요. 그 당시 그런 작품을 하시게 된 어떤 믿음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그 유니언 시절에 프로레슬링을 너무 좋아했었고 그리고 또 타이거 마스크라는 만화가 제때 열광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영화적 판타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고 근데 그 봄 영화사에 그 제작사인 봄 영화사에 오정환 대표가 사석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영화냐고 물어보니까 낮에는 은행원인데 밤에는 복면을 쓰고 반칙 레슬러가 되는 사람의 이야기다. 이 딱 한 줄을 듣고 이건 내 인생의 영화다라는 느낌이 딱 왔어요. 이걸 놓치면은 나는 그 엄청난 것을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그 말을 안 하는데 내가 너무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거를 제가 한번 써보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한 줄을 듣는데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화의 무드나 어떤 배우의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그 한 줄에 다 나한테 주는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반치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약간 빨리 쓰는 편인데 거의 일주일 만에 써왔어요. 그러니까 오정환 대표가 내가 언제까지 써오겠다, 이제 보름만 줘봐라, 보름을 주면 내가 써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웃으면서 어디 한번 해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빨리 쓰는 시나리오를 못 봤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걸 거의 그냥 인생의 한 줄처럼 저한테 그게 왔었고 마치 은총을 받은 것처럼 막 집에 와서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열흘 만에 갖다 줬어요. 그랬는데 거의 그 열흘 만에 쓴 거에 뒤에 작업은 거의 손이 안 될 정도로 그냥 그게 한 번에 나왔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한번 만나지는 순간들이 한 번씩 있는데 그게 그때였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송강호 씨의 어떤 특별한 코미디 연기가 있는데 그것은 송강호 씨가 갖고 있는 연기의 일부분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관객들이 가장 좋아했던 건 그런 코미디 연기였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뛰어난 코미디 연기 중에서도 진짜 한 작품 고르면 반치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영화는 제가 지난 한 주 사이에 다시 봤는데 다시 봐도 너무너무 재밌고 웃긴 영화이기도 또 페이소스 굉장히 긴 영화였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코미디 장면들 같은 걸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이원종 씨였나요? 그래서 사랑하는 장진영 씨가 안에 있으니까 체육관 주변을 왔다 갔다 이렇게 서성이는데 갑자기 같이 체육관에 있는 이원종 씨가 나오니까 거기에 서성이면 안 되잖아요. 창피하니까 전화 거는 척을 하게 되는데 전화 거는 척을 한참 하다가 중간에 전화 거니까 전화를 거는데 전화가 걸리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혼자서 민망하니까 여러분 하시는데 그 장면은 정말 이런 쪽으로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죠. 또 박상현 씨랑 코브라 트위스트 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마 보신 분들이 아마 생생하실 텐데 정말 좋은 장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코미디 연기는 그런 건데 그 영화에서 처음 주연을 맡은 거 하셨지만 제가 이번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57회 촬영을 하셨는데 55회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촬영 분량이 많은 그냥 주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장면에 나오는 주연이었던 건데 거기다가 이제 또 직접 링에서 360도 턴을 하는 것 같은 걸 다 직접 하셨잖아요. 그런 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미치고 하고 정말 모든 걸 다 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텐데 그 반치광의 경험 같은 걸 좀 생각하시면 어떠신지? 사실은 내 나이가 33살이었는데 레슬링 하기에는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배우로서는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레슬링을 하기에는 너무 뼈도 다 굳었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물론 첫 주연이라는 외형적인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내용이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임대호라는 그 주인공이 사실 그렇게 똑똑하다든지 내세울 만한 어떤 인물은 아닌데 그냥 겨우 반듯하게 살아가는 인물이지만 어떤 세상에 대한 개인의 야심이든 목표든 그런 것들이 거대한 어떤 조직과 사회에 대한 것에 짓눌려 있지만 어떤 개인의 어떤 꿈을 꾸는 거죠. 그런 것들을 되게 우스꽝스럽지만 뭔가 이루어 나간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많이 이렇게 동기가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컸던 것 같고 또 이제 아무튼 육체적으로 힘든 레슬링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런 기간도 고통스러웠지만 사실은 이제 첫 주연이라는 것이 이제 산업적으로 굉장히 차지한 비중이 꼭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명제보다는 그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적용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뒤로도 수많은 작품을 했지만 다 이제 인터뷰 때 가끔씩 이런 얘기 합니다만 중에 한 편을 꼽으라고 그러면 주광을 가장 인상적으로 꼽는 이것이 어떤 첫 출연작이라서 그런 것보다는 저에게 이제 굉장히 좀 나름대로 그 시대에 군신의 힘을 다 쏟게 했던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2000년작이었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분이 만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2008년도에 놈놈놈인데, 이 놈놈놈을 지금 기획전하면서도 가장 반응이 좋은 게 놈놈놈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들었는데요. 이 놈놈놈을 보게 되면 저는 지금도 스토리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근데 스토리가 없어요.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의 어떤 몇 가지의 그 압도적인 그런 부분들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만주벌판을 이제 그 질주하는 그런 이미지인데, 제가 그것을 그 이후로도 몇몇 다른 영화인들한테 전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할리우드에서는 그런 장면을 찍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말을 달릴 때 일반적으로 말들이 아무리 300마리, 10마리의 말이 달린다 하더라도 한 방향으로 가는 걸 찍을 수 있지만 마주오는 거를 하나의 쇼트 안에서 찍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영화에서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다라는 해외 영화인의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직접.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영화에서 보지 못하는 정말 진풍경 같은 건데, 그 장면을 포함해서 그 영화가 보여준 몇몇 것들은 정말 굉장했다는 귀시장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질주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고요. 총도 그냥 안 쏘고 한 바퀴 돌리고 쏘잖아요, 장총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놈놈놈이 갖고 있는 희대의 어떤 광기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악마를 보았다가 광기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전에도 이런 영화가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군다나 그 3명의 배우가 당대 가장 최고의 인기 있었던 정우성 씨, 이병헌 씨, 송강호 씨 3분이고, 그런 사람을 타이틀로 셋을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모든 사람들을 만주벌판으로 끌고 가서 도로까지 깔아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만드신 영화잖아요. 그런 광기어린 것을 할 수 있는 확신 같은 건 어떤 건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되게 무식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한 거래요.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다 미국 시스템을, 저도 이제 뭐 중저 예산의 영화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스튜디오 영화를 했는데, 그 미국 영화인들이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고, 그리고 시스템이 너무나 그 사람들을 갖춰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발전이 없어요. 조금 생각하면 이게 가능한 지점도 그냥 시스템에 허락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들이 너무나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탄탄한 시스템 때문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장면은 말이 안 되죠. 마주오는 말과 그걸 역주행해서 쏜다는 것인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보이지 않는 그 빨래줄 같은 거 있죠. 빨래줄 같은 것들을 저 끝에서부터 계속 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맞은편에도 쭉 이었고 그 사이를 달린 거거든요. 레일을 달린 거.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은 없는 그러니까 시스템에 보장받지 못하니까 계속 그런 아이디어를 어쨌든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죠. 시스템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로 약간 빗나가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외국 사람들보다 어떤 자질 면에서 뛰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회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게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는 어떤 생존의 법칙에서 다들 이렇게 뛰어난 어떤 자기 각성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뭐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근데 그걸 헐리우드 시스템에서도, 헐리우드에 가서도 그런 비슷한 것들을 느꼈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정우성 씨가 지붕을 막 뛰어넘으면서 하나 또 내리고 또 밑바닥까지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도대체 그거는 무슨 기계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헐리우드 사람 그 영화인들이 그래서 그 플라잉캠 던지고 되게 동선이 이상하니까 이게 직선으로 따라가다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뒤로 빠지고 또 바닥까지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기계냐 그래서 플라잉캠이냐고만 그래서 이게 플라잉캠이 아니고 플라잉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촬영 방법을 줄을 태워서 아주 앉은 다 된 거예요. 앉은 데서 강구한 거예요. 줄을 태워서 같이 동시에 그 레일을 땡긴 다음에 뒤에서 그 지점에서 정우성 씨가 뛰어내릴 때 뒤에서 땡기죠. 땡기고 밑에까지 또 내려오고. 그래서 그들은 뭐 구현할 수 없는 그러한 약간 박진감 넘치는 약간 뭔가 좀 이렇게 기계적이진 않지만은 뭔가 더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구현해서 더 에너지들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플라잉캠 대신에 플라잉맨 그리고 하여튼 뭐 바디캠 대신에 바디맨 뭐 이런 식으로 다 카메라 감독들이 근데 그것들이 다 없으니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도저히 낼 수 없었던 어떤 기술이나 시스템으로 낼 수 없었던 아주 인간적인 그렇지만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에너지를 영화에서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진짜 마블이나 DC 영화만서도 너무 잘 만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말씀드리니까 드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송강호 씨한테 또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이제 연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즐기기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그것이 굉장히 이분의 미묘한 감정을 연기하는 그런 내면 연기나 아니면 옆에 각 폭발물이 터지는데 막 달려나오는 몸을 쓰는 그런 연기가 저한테는 완전히 다른 영역처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놈놈놈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이 훨씬 더 많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위험하신 일도 있었고요. 너무 위험했었죠. 다들 잠깐 나왔다 오시죠. 근데 그곳이 이제 한국도 아니고 중국이니까 그 사막 저기 두람이라고 아주 저 서쪽 사막이니까 어떻게 빠져나올 수도 없고요. 끝이 나야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좀 열정이 대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고 좀 거칠게 촬영을 했지만 그래도 어떤 그 열정들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지 않나. 그 배우들의 열정이 아니라 배우들도 있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스태프분들의 그 끊임없는 좋은 영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시간을 이겨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놈놈놈 촬영 때 그 사막에 가서 제작부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의 여권을 다 중간에 잘 보관하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걸 끝내야지 갈 수가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위기감과 긴장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빨리 끝내고 보자라는 어떤 에너지가 거기서 이제 형성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는 괜히 한 거예요. 진짜로 자승자박이라고. 자, 이러고 이제 나서 다시 또 이제 8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시작을 저희가 만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고 그만큼 흥미진진한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 송강호 씨는 정말 좋은 영화들 많이 하셨는데 유독 김지훈 감독님하고 연기한 영화들을 보면 그 이전의 세 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또 페이스가 짙고 이런 쪽의 영화들을 주로 세 편 다 찍으셨어요. 근데 이번 영화는 사실은 전혀 그런 영화가 아니고 느낌도 다르고 그 사이에 이제 두 분도 감독님도 미국에서 영화를 한 편을 찍고 오셨고 송강호 씨도 다른 많은 영화들 좋은 영화들 찍으셨는데 그렇게 8년 만에 다시 만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영화에 촬영한 것처럼 연기하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김지훈 감독님도 좀 다르게 느껴지셨나요? 촬영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그렇게 위험하게 찍지도 않고요. 상당히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여권도 다 개인 소지로 뽑아지 중국 상에서 촬영했지만 근데 언제나처럼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화 촬영 현장에서의 감각이나 또 분위기나
유쾌함이나 팀워크에 대한 부분들의 리더십 같은 경우는 여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김지훈 감독은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던 게 그 현장이든 뭐 어디든 그렇게 뭐 큰 소리를 낸다든지 화를 낸다는 뜻이 아니라 말이 많다든지 그런 분이 아닌데 많은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많이 따른다는 것이 좀 20년을 같이 알고 지내지만 그게 아직까지도 참 대단한 어떤 마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심으로 김지훈 감독의 작품을 사랑하고 또 같이 하는 거에 대한 자긍심 같은 것들이 우리 스태프, 모든 스태프들이 뭐 이런 뭐 특별한 뭐 그게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뭐 이렇게 돈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것들이 여전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빨라지셨다. 미국 한번 다녀오시더니 예전에는 뭐 한 5번 테이크를 한 2-3번 하고 하시고 아무래도 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제작비 다른 효율적인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나. 네. 좀 편했습니다. 미국의 미국은 이제 주어진 일정 스케줄이 되게 중요하고, 미국 영화는 저는 스케줄밖에 생각이 안 나요. 배우 스케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영화를 보니까 영화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영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영화를 한 단어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시스템 한 단어로 얘기해봐라 하면 스케줄, 이것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비효율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그렇게 영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빨리 판단을 해서 모든 좋은 환경을 해서 또 좋은 기분을 찍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이제 갖게 됐었고. 근데 보면은 그 불안해서 한 번 더 테이크 가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또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것도 기대감 때문에 한 번 더 가게 되는 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올 것 같은데 못 나와서, 근데 한 번 더 가볼까?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뭐 막연함 때문에 더 가게 되는데, 보통 한 8번을 가면은 4-5번 안에 다 그 안에 있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뭔가를 더 에너지를 더 뽑아내거나 감정을 더 이렇게 끌어올려야지 나오는 어떤 특별한 어떤 지점의 연기가 아닌다면은 되게 일반적으로 그 안에 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기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그런 이유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감독님과 이제 배우분께 한 가지만 뭐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밀정 보면서 감독님에 관해서 가장 제가 좋았던 건 사실 기차역 장면이었습니다. 아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기차역 장면들이 너무 좋고 이래서 저 장면이 더 길어졌으면 이런 마음을 이제 갖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에서 기존의 김지훈 감독님하고 좀 저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김지훈 감독님이 이번 영화에서 제대로 사실은 역사적인 어떤 굉장히 무게감 있는 그런 소재를 다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제가 들어요. 이 영화를 대할 때 사실 이전 영화하고 좀 감독님이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고, 이전 영화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좋은 쪽으로 막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진정하게 이렇게 무게를 잡는 것 같은 그런 묵직함이 훨씬 더 예상보다 컸었으니까, 그런 이 작품과 이 소재를 대하는 감독님의 어떤 생각 같은 것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이제 얼마 일정 언론 시설하면서 했던 얘기긴 한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일정을 콜드노아라는 어떤 그 장르적인 성격을 부여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기차역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콜드누아의 방식을 아주 차갑게 그러니까 스파이들의 냉혹한 세계를 아주 차갑게 전달하는, 그러면서 숨막히는 서스펜스를 좀 만들어가자 라고 하다가 영화가 이제 의열단 부분서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한 작전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고 영화 안에서도 실패한 작전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장르적인 어떤 전개가 그 경성역 이후로 그러니까 의열단의 어떤 생사의 문제를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면하게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의열단들의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차가운 콜드누아르라는 영화를 콜드누아르의 스파이 영화를 만들려고 차갑게 다 만들었는데 의열단의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영화가 자꾸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열단을 다루면서 그 시대의 20살들의 얘기를 꽃다운 나이에 정말 그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나라의 어떤 빼앗긴 것들을 무언가를 이렇게 되찾아 회복하려고 그 목숨 내던지는 사람들이 얘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영화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어떤 그 영화적 자의식이라든가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을 영화 안에 막 강요하지 않고 그 인물이 그 영화가 가는 그 인물들이 따라가는 길을 그냥 쫓아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를 그렇게 장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 영화를 이제 많이 보셨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에 김지훈과 경성역 이후에 뒤에 김지훈이 좀 다른 부분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하나에 봉합된 상태로 이제 어떤 저 사람이 뭔가 또 하나를 다른 세계를 모색하고 있고 태도를 만들어가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그것도 하나 더 통합적으로 또 어떤 가능성의 여지를 들고 좋게 봐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밀장이 뭔가를 내가 청년기에서 뭔가 이제 성인기로 가는 뭔가를 나를 완성화에 가는 어떤 단계, 어떤 지점, 전 단계의 지점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있는 영화이긴 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설정한 어떤 그 영화적 자의식 또는 항상 그 전에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영화를 찍었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뒤 얘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뭔가에 강박이 있었고 무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영화가 저변에 뭔가 이렇게 흐르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 보자라고 그 후반부에 느낌 어떤 그런 게 나의 태도를 이렇게 귀적하고 영화를 쫓아갔던 그러니까 뭐 또 하나의 어떤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셨으니까 굉장히 그 영화에 대해서 뜨거운 느낌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아까 기차역 장면도 있지만 그래도 영화를 보고 나면 결국 남는 장면은 재판 장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런 실화 속의 재판에서의 대사를 토대로 만든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지만 워낙 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린다면 그때 그 사실은 이 인물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감정이 다 응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에 들어와서 자기의 동료인 김우진은 혀가 이미 잘라진 상태에서 말을 하지도 못하고 뒤에 앉아있고 동료들은 다 체포되거나 죽거나 추방된 상태에서 본인이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 진술을 하는 순간 터져나오는 어떤 그런 울컥한 진심으로서의 울음이 있었을 거고 그러다가 그것을 그대로 풀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쪽에 가서는 그것을 억울함을 표하는 테크닉적인 울음으로, 그러니까 연기의 테크닉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물에게서 그런 식으로 바꿔서 뒤에서 울음을 울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그 울음은 앞과 뒤도 다르고 겉과 속도 다르다는 측면에서 저한테는 그 장면이 영화 자체가 주는 그 굉장한 감동이 있는 데다가 그 인물의 어떤 복잡한 그런 신경이 담겨 있어서 저는 사실 보면서 다시금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송강호 씨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연기들, 이 재판 장면들을 포함해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역사 속의 어떤 인물들이 연기하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찍고 있는 영화도 그렇고 이전에 변호인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그랬을 때 더군다나 송강호 씨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그냥 배우 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더 책임감도 느끼실 것 같고 그만 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 그런 실존의 어떤 이야기들 굉장히 또 더군다나 이야기 자체가 중요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연기하실 때 마음가짐 같은 부분이 좀 듣고 싶은 부분이에요. 제가 일부러 변호인 이후로 이제 좀 뭐 역사적인 사도의 영조대왕이나 아니면 지금 짓고 있는 신전사에 실제 존재하셨던 80년 되게 오래된 37년, 6년 전에 국가적인 비극이죠. 그 비극을 통해서 실제 인물들을 일부러 그렇게 제가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얘기의 어떤 그 진실성이나 진심을 울리는 어떤 울림 같은 것들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작품이 좀 위험천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에서의 어떤 그 이정수이라는 인물들도 일정이라는 어떤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역사적인 어떤 그 무게감 때문에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새로운 시선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자의식이 많이 이렇게 그 역사 인구에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제가 또 좀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으면 이야기는 많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여기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뭐 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간단히 질문 하나씩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데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는 영화 볼 때 처음에 워너브라더스 로고가 떠서 되게 되게 신기했었는데 이게 국내 제작사와 외국 제작사의 지휘할 때 차이점 같은 게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배우님께는 그 지금 몇 편 영화 중에 같이 주연하셨던 분 중에 다시 겹치시는 분이 이병헌 배우님 정도밖에 없는데 하시면서도 그 외에도 그몇편 같이 찍으신 분 중에 다시 한번 이 배우는 꼭 찍어보고 싶다 이런 분 특히 한 분이나 계시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초반에 워너 로고가 뜨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흘러갔을 때 무슨 해리포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느와르라는 느낌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 또 어두운 시대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랬었고 저는 그 한국 영화 제 투자자가 이제 그 헐리우드의 큰 빅 스튜디오이긴 하지만은 거기서 그 회사에서 이제 한국적 컨디션에 맞추는 그런 배려들이 많아가지고요. 특별히 미국식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강요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 영화 만들듯이 만들었고 무척 편하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워너 한국 대표로 하신 분이 이제 최재원 대표라고 저랑은 장하홍련과 모든 그 명분을 압수했던 그 놈놈놈의 그 제작자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해왔던 방식으로 했었고요. 근데 이제 뭐가 달랐냐면은 헐리우드에서는 이제 그 시간, 그 12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그 시간의 압박을 너무나 갑자기 받아가지고 이 헐리우드는 감독의 무덤이구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구나. 근데 나는 익숙치 않은 내 호흡을, 내 리듬을 막 바꿔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면 이제 내 맘대로 찍을 거야 하고 왔는데 한국에 3년 만에 돌아왔더니 너무나 헐리우드 시스템으로 딱 12시간 딱 찍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은 전진하는 거야 이런 이게 진보인 거야 이러면서 동참을 했죠. 근데 사실 저도 사실은 지금은 밀정은 제작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은 저도 사실은 그 현장에서 같이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12시간씩 지키는 건
뭐 이렇게 그렇게 작업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다음 촬영 때도 무리가 안 생기고, 그리고 저는 이제 12시 하루 촬영이 끝나면 또 편집을 하러 갔어요. 현장 편집으로 그날의 편집을 하러 갔고,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다 저한테도 시간이 주어지니까 고민을 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시간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는 이걸 많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찍어야 된다는 그런 되게 좀 근대적인 어떤 그런 발상으로 너무 이렇게 무모한 그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환경이 좋아질수록 착취 구조가 아닌 개선된 환경일수록 또 좋은 인재가 영화의 로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환경이 보장되는, 생활이 보장되는 이 현장에 왔을 때 결국 그것이 한국 영화를 좋아지는 거고, 결국 우리의 어떤 그 한국 영화의 질을 높이는 것이 결국 우리가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뭔가 지금 네, 그럴듯한 표현을 쓰려고 했었는데 참 머리가 막막해져가지고 하여튼 네,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얘기는 송강호 씨로 넘기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박기순 씨도 있고 이병헌 씨도 다시 세 번째 만나기도 하고 너무 좋았고요. 특별히 이제 쭉 키워오면서 어떤 특정한 배우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 저 배우랑 같이 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다 좋았고 언제든 같이 하고 싶은 게 모든 배우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하시겠습니까? 네, 주시겠어요? 네, 저는 김지훈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일단 영화 정말 잘했고요. 저는 그 기차신의 연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송강호 배우님이랑 이제 또 배우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뭔가 마음을 딱 먹은 듯하고 그 열차 복도를 이렇게 딱 빠져나가는 장면에서 느리게 샤샤샥 이렇게 빠져나가는 연출을 봤거든요. 저는 거기서 저는 사망 플래그가 쏜 줄 알았거든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의미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일정을 통해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분이 그 열차신인데, 그 열차는 영화 안에서 폭탄을 상해에 싣고 경성으로 그러니까 그 주요 일제의 어떤 그 거점들을 타격하기 위해서 그런 운송 수단이지만은 상징적으로는 저는 그게 열차 자체가 어떤 역사, 그러니까 막 그 앞으로 전진하는 역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대의 어떤 역사성. 그래서 그 역사라는 거에 탄 두 사람의 인물, 김우진과 이정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밀정이라는, 그러니까 밀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질곡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밀정이라는 영화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어떤 그 열차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시대가 이 인물들을 막 몰고 가는, 몰아세우는, 몰아치는 이런 느낌을 좀 그 열차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념이 강하고 신념을 표현하기 완성하기 위해서 아무 머뭇거림 없이 움직이는 그 김우진은 계속 직선 운동을 해요. 전략 전술적으로 후퇴하거나 또 무언가를 완성시키 위해서 그 동선들이 되게 단순하고 뚜렷하고 동적이죠. 근데 그 안에서 그런 어떤 미륵관의 역사에서 계속 머뭇거리고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팡질팡하는 사람, 계속 그런 고민이 가장 많은 사람은 송강호, 이정출인 거죠. 그래서 그 역사, 그러니까 그 인물들을 몰아가는 그 시대의 어떤 그 압박감을 열차라는 것을 통해서 상징을 했고, 거기에서 대응하는 두 인물의 양상을 통해서 어떤 그 인물의 내적인 부분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계속 밀려가서 실려가는 어떤 인물이 처음으로 그것을 역류하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와서 김우진한테 가는 어떤 그 포인트, 그 모티베이션을 그런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거기에 이정출의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슬라브 무곡을 앞에 한번 깔아주고 뒤에 쓸쓸하게
그 시계를 건네주면서 마치 어떤 그런 황명규 씨를 대물림한다는 어떤 느낌으로 그 돈가방과 폭탄 가방을 던져주면서 쓸쓸하게 퇴장할 때도 그 슬라브 곡이 나오는데 그때 자기가 그것을 계속 몰려가는 어떤 시대의 압박 속에서 계속 항일도 하고 친일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의 어떤 결심을 가지고 그것을 그 세파를 거치면서 거꾸로 올라가서 김우준을 만나러 간다는 어떤 그러한 자존적인 어떤 결단 이런 모티베이션으로 그 음악을 쓰면서 그 고속으로 그 느낌을 그 주제화 시켰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시인의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포석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출이 그렇게 갈 수밖에 그 안에서 갈팡질팡하고 이것이 그 저는 인생이라고 봤고 또 그 열차에 실려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대로 막 그 실려가는 데에서 무언가 자기가 어떤 그 자존적 결단을 자립적인 결단을 내리고 뭔가 거꾸로 영국에서 가는 그것이 이정출의 터닝 포인트로 그 이미지가 그 느낌으로 전달되기를 좀 바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대신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김우식 캐릭터가 완성하지 못했던 인물을 결국 이정출이라는 인물이 완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까 감독님께서는 이 인물이 황일과 친일 중에서 어떤 결론을 내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 결론을 내리게 한 인물이 그 김우진과의 그 행동이 김우진과의 우정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이병헌 씨가 맡았던 장채선이라는 인물과 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나도 좀 그러니까 친구로서의 복수인지 아니면 리얼단으로서의 뭔가 의무감인지가 두 분의 뭐 역사적으로 그렇고 이제 그게 사실은 실패한 작전이잖아요. 실제로도 그 경성에서 그 의협단들이 다 일망타진되고 30여 명 정도들이 잡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황옥 그러니까 이정출의 실존 인물이 황옥 그 경부를 포함해서 저는 이제 실패한 그래서 이제 그 정치사안의 대사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실패해도 그 실패를 딛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들이 갖춰야 될 뭐랄까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자세, 태도, 본령 이런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되는 약간의 신뢰 같은 어떤 희망을 주고 싶어서 그런 장면을 만들었고요. 그건 뭐 김우진과 정태산 그 이정철은 다 어떤 작용을 받았을 거, 영향을 받고 작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김우진과의 어떤 그 교감, 또 정치상과의 어떤 또 그 교감과 감화 이런 것들이 다 작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역사적으로는 실패했지만은 실패한 사건이지만은 그것을 정치산의 어떤 그 나레이션을 통해서 무언가를 여기서 멈추는 것이 그 영화에서 나오지만은 그 시대를 너는 이정철의 말을 대사를 통해서 너는 우리가 조선이 독립할 것 같냐고 이렇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해방이 되고 또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것을 딛고 어쨌든 움직였고 더 전진했기 때문에 현재 시간이 있었던 것. 그래서 그런 그 희망과 교훈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그것을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판타지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궁극에서는 그런 어떤 전진성들을 영화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이정출은 첫 장면에 이제 그 김장복 동지이자 친구이자 지금 그때 당시 정반대의 입장에서 그 첫 장면부터 이정출의 어떤 그 이정출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내적인 고뇌랄 갈등이 좀 설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체산
그리고 영재순의 죽음 이런 것들이 다 켜켜이 쌓여가지고 이정출이라는 인물이 어떤 삶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선택을 성명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어떤 그렇게 연기를 해왔고요. 이 영화가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상당히 가장 고급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의 변화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그 뒤에 계신 분 그럼 할까요? 네. 돌아보신 분? 네, 영화 인상 깊게 잘 보았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송강호 배우님이나 그리고 하시모토 역을 맡았던 엄태구 배우님의 일본어가 굉장히 발음이 너무 좋아서 몰입이 잘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연습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또 조연이었던 히가시 역의 트루미 신고상이 이제 캐스팅이 되었는데 이런 밀정 같은 저희 아픈 역사의 내용에 있어서 그 트루미 신고상을 캐스팅하는데 뭐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영화 촬영하는 데서 이런 사실 고문신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어떻게 진행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일본 사람들은 그냥 작품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은근히 일정 칭찬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얘기하기에 어떤 면에서 민감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자기가 작품에 참여해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배우로서 의의와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일본의 어떤 적주의 일제의 어떤 만행과 악행이 드러나는 수 있고 좀 꺼려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걸 이제 작품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거는 뭐 다시 말하면은 이게 좀 약간 예민할 수도 있는데 어떤 가해의 어떤 국민 가해자의 어떤 나라와 피해자 나라가 그 시기를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우리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거기는 뭐 그냥 그냥 합리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쿨하게 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게 사실 좀 미묘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배우의 본연의 자세로 했다고 이제 지금 이제 저는 생각하고 그게 맞는 거지만은 그 시기를 바라볼 때에 어떤 온도차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그런 인물을 표현하는 일본인의 어떤 만행을 표현하는 데는 역할이지만은 또 그 시대의 인물의 그런 그 롤을 맡은 인물이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배우로서 해석하고 표현하면 될 것이라는 이런 어떤 합리적 기초 위에서 그것을 결정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당한 사람의 입장이니까 분명히 어떤 온도차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는데 온도차는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약간 예민하게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 약간 머뭇거리게 약간 어색해서 그리고 뭐 어떤 분위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말을 조심히 하다가 이게 뒤에 이제 뭐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이게 영화는 항상 저는 시간을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영화 찍을 때도 만들고 나면 편집할 때도 시간에 압박을 받고 지금도 뒤늦게 눈이 터져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항상 이렇게 아쉬움을 느끼고 가는데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저의 많이 아쉬움을 느꼈을 만큼의 어떤 부족한 어떤 시간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
또 좋게 또 경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같이 보내게 돼서 같이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더 이렇게 진전된 영화로 여러분과 또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감독께서 말씀의 문구가 터지신 것 같아요. 이게 늦은 시간까지 아직 이제 개봉도 안 한 영화를 먼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자리 앉으시고 말씀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